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파우저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 고대와 중세 문명어의 형성과 전파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이번에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현대어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리고 현대어를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어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현대어는 영어로 하면은 modern languag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modern language는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라틴어였죠. 유럽일 경우에. 그러면 라틴어는 그 문명어였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였고, 현대어가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 사용했던 불어이라든가 또는 스페인어, 또 영어, 이탈리아 그 각각의 언어를 현대어 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언어에 대한 학습이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틴어이라는 아주 큰 그 문명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첫 시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외국어 교육사의 그 중요한 어떤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역이 다시 활발하게 됐고, 그리고 도시화가 시작했습니다. 도시화는 이제 도시가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또 도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도시 거점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류층 이외에 많은 교류가 시작했던 그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적 그 배경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엄격한 그 기독교의 어떤 사상적 무게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약간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 시작하고 교류가 시작하고 또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에서 새로운 문명이 발달되고 종교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인본주의 또는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어떤 사상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현대어에 대한 학습이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었는데, 또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인쇄 기술이 발달했죠. 그것은 바로 구텐베르크 그 금속 활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1234년에 최은의가 편찬했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있었고, 한국은 세계 최초의 그 금속 활자를 개발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처음이고 그 기술로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성경 이후에 인쇄된 다음에 다른 책도 인쇄되고 이 기술은 급속적으로 보급됐죠. 유럽에서. 그러면은 그게 외국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책이 빠르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이제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또 싸게 이렇게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서 쓰는 어떤 사전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참고서 같은 것도 인쇄할 수 있게 됐죠. 그전에는 다 필수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속 활자가 발달하고 나서 많은 책은 이제 쉽게 인쇄되고 보급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르네상스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관련해서 그 그리스어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그리스어가 거의 사라진 상태, 유럽에서. 근데 유일하게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그리스어가 남아 있었고 거기서 그 그리스어를 독해할 수 있는 학자 그리고 그리스의 옛날 책들이 그리스의 옛날 책이나 중요한 어떤 사상이 담아 있는 책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리스어 학자가 피렌체 또는 르네상스의 거점 도시와 교류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그리스어 공부이죠. 그리스어 학습이고 옛날 그리스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사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그리스어 공부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그리스어 공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에 함락되고 그 많은 학자들이 또 그 이탈리아에 이렇게 피난 가게 됐죠. 왜냐하면은 이 오슬람 제국이 그 비잔티움 제국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을 이름 바꾸고 완전히 그 정권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꿨기 때문에 활동했던 학자들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탈리아의 피렌체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피난 갔고 거기서 또 그리스어를 가르치면서 또 사전이나 문법책이나 참고서를 개발했습니다. 1471년에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 문법 교과서가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이렇게 좀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 새로운 인쇄 기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학습도 보급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언어 배우기 위해서 그 문법을 분석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어떤 앞으로 발달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가 그 외국어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이렇게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무역할 때도 그 무역은 종교하고 관계 없는 행위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뭐 무역하는 사람은 다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었고 현대어에 대한 그 현대어를 배우는 어떤 위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 1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대1로 이렇게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16세기에 이제 영국에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은 상류층의 유행이 됐어요.
상류층 사이에 유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프랑스어 문법책이나 그 이제 영어하고 프랑스어 사전도 영불 사전, 불영 사전 이렇게 개발이 되고 물론 사전 그 당시에 이게 사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편찬된 그런 사전은 아니라 주로 단어 목록 같은 그냥 단어 리스트 정도의 사전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개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배우고 싶었던 얘기고 그리고 16세기에 런던에서 아마 일단 유럽에서 아마 최초의 외국어 학습 기관이 이제 만들었죠. 외국어 학습 기관이 주로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이 생겼고 사람들이 돈 주고 현대어를 배우는 그런 어떤 것이고 교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교사는 주로 프랑스 사람이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에게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게 이제 런던의 16세기부터 시작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그런 활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 이야기인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선이나 뭐 고려 시대 현대어를 배우려고 하는 어떤 유행이나 그런 거는 안 보였죠. 왜냐하면은 그 교류, 중국하고 교류 또는 일본하고의 교류는 한문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현대어 배우는 어떤 행위가 이렇게 유럽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고려 시대부터 조선까지는 그 역관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 외교 주변국하고 이제 어떤 이게 말 배우고 또 이렇게 교류하는 데에 말을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또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뭐 고려 또 그 전에 이제 외국어를 전혀 배운 거 아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거기 이제 한문의 영향 때문에 현대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조금 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현대어가 이 라틴어 그 유명한 문명어 대체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르네상스이지만 상류층 사이에 또는 중요한 어떤 과학책, 사상책, 카톨릭교, 뭐 종교 어떤 활동은 여전히 라틴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사회적 변화가 그 외국어 학습, 외국어 교육에 영향 미치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르네상스의 중요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르네상스 이어서 피렌체에서 로마로 이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15세기는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가 중심이었고 16세기 이렇게 되면은 로마가 이제 르네상스 중심이 되고 북유럽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르네상스 활동이 있었고 조금 이렇게 또 넓게 유럽 이제 전역에 르네상스 확대하면서 또 많은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스어의 부분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대한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약해지고 근데 이제 대신에 현대어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또 많이 이렇게 형성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제 유럽의 전역 이렇게 보급시키면서 이제 국가가 조금씩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이죠. 프랑스가 이제 원래 이 유럽의 어떤 중심적인 입지에 있고 그 다음 섬인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그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좀 국가가 강해지고 이 르네상스 시대는 보통은 도시국가이라는 개념, 피렌체, 뭐 로마, 뭐 베네치아 같은 그런 어떤 도시국가 개념이기는 하지만 조금 확대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가 형성되고 그 영국이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국가가 생기면서 현대어가 또 새로운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 현대어가 소위 국가 사용하는 어떤 영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르네상스 시대에 또 국가 형성의 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스페인도 통일하면서 이렇게 여러 왕국이 이제 통일하면서 새로운 국가 만들었고 그것도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국가 형성과 국어 등장, 대항해 시대의 외국어 전파, 선교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